안녕하세요. 불 켜진 밤 김보들입니다. 요즘 삶의 방향성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내가 인생을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맞는 방향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철학을 평생 업으로 삼으신 철학 교수님은 다를까요? 이분도 이제 인생에 고민이 많았던 순간 이 철학자의 말들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니체 하면은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해서 뭔가 좀 파괴적인 개념을 좀 파괴하는 그런 철학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 파괴 철학자에 관해서 건강한 정신을 배웠다고 하는 백승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백승영입니다. 네. 철학 박사하고요. 지금 홍익대학교 미학대학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셔가지고 이번에 이 책을 다룬다 그래서 제작진에게 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작진이 풍속에서 이 책을 꺼내는데 저를 급습하려는 줄 아는 이런 네. 벽돌 색깔의 벽돌 같은 책을 꺼내더라고요. 네, 900페이지짜리 책을 네. 쓰셨어요. 그것도 심지어 해설서가 900페이지. 네. 네. 왜 이렇게 두껍나요, 이 책? 네, 이 책은 니체의 대표작이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해설서거든요.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 자체가 해설할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학적 외피에 둘러싸여져 있는 철학적 내용을 품고 있는 책이거든요. 네. 문학적 외피라고 하면 이제 이 책, 이제 그 책 자체가 일단 서사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문체가 이제 수없이 많은 메타포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고, 비유, 상징 뭐 이런 것 당연히 이제 추가가 되고, 플러스 셀 수 없이 많은 패러디가 그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 그 메타포들과 패러디들을 해석을 해야 네. 그 문체 속에 숨겨져 있는 철학적 내용이 그제서야 비로소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학적 스타일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철학적 내용에 대한 설명 두 개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부피가 조금 이제 커졌죠. 이게 사실 대부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름만 들어보고 그냥 철학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순수 이성 비판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어떤 개념이나 논리, 논증 이런 책이거니 생각을 하는데 내용은 문학적으로 그냥 드라마가 있는 네, 스토리가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문학서의 외향을 띠고 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 자라투스트라의 서사가 전개가 되고요. 네. 그 대서사 속에서 각 장마다 또 작은 서사가 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사 드라마 형식이고 그렇다는 걸 알아야 이 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를 쓸 때 앞에 있던 내용이 뒤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그냥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해설이 뒤에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하고 뒤하고의 이 연계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줘야 이 책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좀 더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네. 이런 볼륨이 설명을 나온 굉장히 거죠. 잘하실 수가 있군요. 900페이지짜리로. 근데 사실 그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저는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런 해석 이외에 다른 관점과 다른 방식의 해석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유형 해석서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해석이 틀렸다, 뭐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니체의 정신에 또 어긋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바람은 이제 이 책이 하나의 해설서로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데 도움이 되는 사다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거의 유작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유작? 무슨 유작? 거의 바랄 게 없다라는 거 이미 아니요, 되게 완성도가 아니요. 높은 해설서인가 봐요. 글쎄요. 만족하십니까? 이게 네. 만족은 하진 않아요. 부족한 진짜요? 점이 아직도 네. 눈에 띄고 다시 보면서 이걸 이렇게 말고 다른 식으로 설명했으면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갔을 텐데라고 이제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뭐 하나의 사다리 역할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겸손한 생각을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좀 제가 딴지를 좀 걸어봐서 네,
약간 좀 니체를 어떻게든 좀 흠집을 좀 내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거기서 우리 니체 그런 사람 아니다. 위대한 철학자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 너무 궁금했던 게 이게 분분하거든요. 약간 철학의 왕좌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 뭐 시조세격의 뭐 플라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제 또 배운 바에 의하면 또 이게 칸트가 어떤 합리론 경험론을 통합시켜 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철학적 논쟁을 종결시켰다 비트겐슈타인이 최고다 천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왜 니체인가요? 니체식으로 표현하자면 플라톤은 플라톤 나름의 의미가 있고 네. 칸트는 칸트 나름의 역할을 했고 비트겐슈타인은 비트겐슈타인 나름의 역할을 했고 본인도 자기 나름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은 뭐냐면 그 플라톤이나 칸트와는 달리 플라톤부터 칸트, 헤겔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19세기 초반까지 중반까지 이어지는 서양의 사유 패러다임 자체를 전복시켰다. 자, 그런 역할을 니체가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사유 패러다임 자체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니체가 했기 때문에 니체가 철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뭐 어떤 사유 패러다임이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중요한 거 여러 가지 많지만 중요한 거 딱 세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19세기까지 서양 사유, 철학적 사유의 핵심인 것들이 있죠. 네. 그 뭐냐면 이원론. 네. 그러니까 뭐 세상을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나누는 현실 세상과 뭐 초월 세상 이렇게 나누는 이원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없이도 홀로 존립할 수 있다라는 실체론. 네. 예컨대 신 같은 거. 네. 자, 신은 이 세상이 없이도 존립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 신이나 이데아 같은 거. 그 다음에 중심은 하나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뭐 부수적이거나 부차적이다라고 하는 네. 중심주의. 네. 자, 요 세 가지가 니체 이전 철학에서 사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니체는 그 세 가지를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요? 네. 그 정도로 자, 세게? 그 정도로 세게. 저거는 넌센스, 저건 철학적 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원론, 그러니까 세 개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론론. 그 다음에 하나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이다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중심, 너도 중심 뭐 이런 거죠. 실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홀로 조립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부르거든요. 네. 자, 그런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원주의라고 부르죠. 네. 예, 그래서 이원론을 이론론으로, 실체론을 관계론으로, 네. 그 다음에 중심주의, 여러 유형의 중심주의를 다원주의로 바꾸는 거. 네. 자, 이게 니체 철학이 했던 혁명적인 사유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게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하고도 말 속에도 네. 함의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의 신은 철학적 신, 그다음에 도덕적 신, 그다음에 뭐 종교적 신 다 포함해서 신, 그러니까 신과도 같은 위계를 갖고 있던 어떤 것들이 네. 더 이상 그 위계를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데아도 사실 신과도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철학에서. 네. 그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신도 사실 신이었고, 그다음 하나의 중심이라고 했던 거. 또 사실 신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신과도 같은 위계를 갖고 있던 모든 것은 더 이상 그 위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이에요. 근데 이제 위대한 철학자라고 이제 불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지금 말한 다원주의라든지 뭐 이런 당연한 요소가 요새 있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가 이제 당대 시대가 좀 당대 시대는 니체에서 이런 표현이나 이런 선언, 이런 사유는 저게 무슨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냐, 저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신은 죽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적 측면에서 그리스도교 신은 없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당대 유럽은 그리스도교잖아요. 당시 유럽의 뭐 종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도덕이 일상생활에 내면 깊숙이 침투해 있는 곳이 유럽이거든요. 네. 유럽은 그리스도교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국가의 사람들에게
신? 그런 건 없는 거야. 신은 죽었어. 그러면 저거 또라이 혹은 뭐 무슨 귀신 신하나 깔아먹는 소리 뭐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친놈인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좀 인정을 못 받았나요? 못 저게? 받았죠. 네. 당연히 못 받았고 이제 니체도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100년만 기다려보자. 100년에 니체라는 일을 무덤에서 발굴할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 니체의 그 생각처럼 현대에는 니체가 열어놓은 그 사상적 배경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네. 그런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니체식 사유가 너무 익숙해요. 근데 당시 19세기 사람들은 저거는 충격인 거죠. 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니체가 철저히 냉대받고 무시받고 조롱당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생각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이제 확연히 오는데, 제가 이제 니체를 보다 보니까 약간 이 사람 좀 인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바그너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어쨌든 좀 계속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지냈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약간 아버지처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돌아가셨던 그 날에 이제 본인 책 그 짜라투스트라가 짜라투스트라 일부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서, 이 기가 막힌 이게 우연이 아니다. 그거를 네. 심지어는 신성한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절친이 죽었는데 신성한 시간에 내 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좀. 네, 그게 이제 약간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니체의 절친이 더 이상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그너가. 손절했군요. 일찌감치했죠. 네.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바젤 대학 고전문헌학 교수로서 처음 냈던 책이 비극의 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극의 탄생을 바그너에게 헌정합니다. 그럴 정도로 청년 니체와 바그너는 유대감이 좀 있었어요. 사상적 유대감이죠. 그게 이제 어떤 점에서 특히 그랬냐면, 니체도 바그너도 당대의 유럽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했어요. 우리도 우리 현대 문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니체하고 바그너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당대의 유럽의 문화가 너무나도 이성 중심주의, 너무나도 합리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인간 이성으로 해명할 수 없거나 해명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인간 삶에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알려고 하고 해명해도 근원적으로 손댈 수 없는 그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럽의 문화는 그런 것들마저 계산하고 측정하고 다 해명하고 발기발기 이렇게 찢어내야 직성이 풀렸다라고 그 두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종식은 이 이성 중심적 합리주의가 촉발한 거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열 때가 됐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했죠. 그런 맥락에서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니체가 헌정을 하면서 음악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부활, 비극의 재탄생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옛 문화가 갖고 있던 비극성,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를 넘어서는 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운명, 신비로움, 감성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곧 니체는 바그너로부터 이제 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바그너에게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발견하지 못했던 이상한 측면, 자기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측면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그너의 추종자, 그걸 이제 바그너주의자라고 부르는데, 바그너주의자들이 반유대적 색채를 띱니다. 근데 바그너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항상 동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그너까지 포함해서 그 반유대주의 세력이 결집하는 걸 보고 니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그너의 우리 뮤직 드라마라고 하죠. 악극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오페라하고 좀 달라요. 예, 기존의 오페라가 이제 파리 중심, 프랑스 중심, 이태리 중심의 그런 아주 작은 오페라였다면 바그너는 뭐 스펙타클한 뮤직 드라마, 대서사시 뭐 이런. 대서사시. 그다음에 그 작은 오페라좌에서는 상연이 안 돼요. 그래서 바이로이트의 거대한 무대를 만들고 아주 거대한 여러 가지 무대 장치들.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따지면 영화 중에서
그 뭐라 그러지? 영화 하시니까 잘 블랙버스터요. 아시죠? 블랙버스터 네. 같은 그런 영화. 기존의 영화가 잔잔한 흑백 영화였다면 네. 블랙버스터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상연할 수 있는 우리 영화관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오페라자는 그게 상연히 할 수가 없으니까 바이로이트의 바그너만을 위한 그런 오페라 좌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바이로이트 축제라고 하잖아요. 네. 한 달 동안 계속되는 그 바그너의 뮤직 드라마를 계속해서 상연하는 그러한 이제 뮤직 드라마를 바그너가 만들어내는데 반지 시리즈, 뭐 트리스탄 이졸다 그런 것들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니체가 이거는 예술을 퇴락시키고 네. 음악을 그야말로 무용지물화 시키는 그런 거다. 이게 그런 뮤직 드라마다. 음악 너무 좋은데요? 근데 우리는 네. 이제 뭐 음악 너무 좋다 생각이 네. 들지만 니체의 시선에는 네. 음악 대신에 연기, 그다음에 그 선율 대신에 네. 그 무대, 네. 이제 무대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음악의 역할을 죽여버리고 음악을 중심에서 밀어낸 거죠.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바그너의 뮤직 드라마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적 색채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순결한 여성에 의한 뭐 바보 같은 파르시파를 구원하고 막 이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교 색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몽땅 다 통틀어서 이제 예술과 음악을 사실은 죽여버린 데카당스 예술로 만들어버린 네. 주범으로 바그너가 니체에게 여겨져요. 그러면서 니체하고는 결별을 하죠, 바그너하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 일부를 썼을 때 그 일부가 집필될 때 바그너가 죽었다는 이제 그 네. 사실이 니체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책. 네. 이라고 니체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바그너의 뮤직 드라마는 음악도 퇴화시키고 예술도 네. 퇴락시키고 더 나아가서 인간도 데카당으로 만들어버리는 네. 자, 그런 예술이었기 때문에 니체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니체의 인성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사상적 결별을 했기 때문에 네.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거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초인이라고 배웠는데 네. 예, 용어가 좀 바뀌어서 위버맨시, 오버맨 뭐 이렇게 네, 바뀌었더라고요. 네. 예. 그게 이제 이버맨시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의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네. 이제 개념이거든요. 니체는 이버맨시를 건강한 인간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건강한 인간이 가져야 할 속성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정신도 네. 자유로워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비도덕적이어야 하고, 네. 그 다음에 신 믿지 않아야 되고. 비도덕적이어야 되나요? 네, 도덕적이 근데 이거는 아니라? 무도덕적이 아니라 네. 비도덕적. 니체가 쓰는 표현이에요. 네. 자기의 도덕 철학에 대해서 비도덕주의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속성을 갖추어야 네. 건강한 인간이 되고 이버맨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는 초인이라고 배우셨다고 그랬죠. 왜냐면 그렇게 많은 걸 하려면 사실 초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초인 이제 사실 초인하면 우리가 보통 영어로 슈퍼맨? 네. 근데 이제 슈퍼맨이나 초인을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모든 인간적 한계를 초월? 넘어서서 인간 이상으로 초탈한 완전한 네. 사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버맨 씨는 뭐 인간 이상으로 초탈한 완전한 사람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속성들을 갖추고 있지만 늘 그 속성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고 한 번 가졌다가도 그 다음에 또 갖지 못할 수도 있고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친절한 교수님이지만 항상성을 유지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모습이고 실존적인 과제지만 늘 구현될 수도 있고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제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에서 그것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건강성과 병리성의 싸움으로도 네.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건강을 지향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고 또 그 반대로 약간의 퇴락을 지향하는 네. 병리적인 경향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매 순간 싸운다는 거예요. 네. 매 순간 싸워서 어떨 때는 건강을 지향하는 그런 경향이 이기고 어떨 때는 그 반대가 이기고 네. 매 순간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죠. 네. 매 순간 그런 싸움을 하는 것도 이버맨 씨의 속성 중 하나예요. 이게 약간 이게 보통 이러잖아요. 어떤 개념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뒤를 까보면은 되게 막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이성적이죠. 이런 게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위버맨시를 주장하는 우리 니체는 본인은 위버맨시적으로 살았던 사람인가요? 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니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 순간 이버맨시일 수도 있고 매 네. 순간 아닐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버맨시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니체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아닐까요? 네. 아, 예. 약간 빠져나갈 구멍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인간적이죠. 네. 그렇죠. 안 네. 그러면 숨막히죠. 상상성을 유지하고 늘 네. 똑같은 모습을 유지한다. 그거 자체가 좀 약간 뭐 그런 되게 질서 막 이런 통제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것도 니체적이지도 않죠. 네.